저는 생물학자입니다. 저는 여러 다양한 동물을 연구했습니다만 가장 오래 연구한 동물이 개미인데요. 제 판단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동물이 개미입니다. 많은 분들은 개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여왕개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 사회가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사회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저 개미 사회의 여왕님은요, 그냥 사회의 근간과 사회가 지켜야 될 가치를 붙들고 계시지 매번 벌어지는 일에 참여하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일은 다 일개미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보다 많은 일개미들이 참여해서 하기 시작하면 그게 그 나라의 국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주적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그런 사회를 저는 평생 들여다보고 연구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동물인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왜 이렇게 어긋나기만 할까? 미국에서 조금 살다 온 사람들끼리는 주고받는 농담이 있습니다.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대한민국은 아주 재밌는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딱 맞는 얘기예요. 미국에 가끔 가보면 미국의 옛날 동료들은 지금도 참,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참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좀 재미없는 것 같아요. 우린 재밌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냉정한 눈으로 한번 여러분이 보신다 그러면 마치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갈등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버글거리는 사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념 갈등, 제가 평생 관찰한 동물 사회에서 이념 갈등 때문에 싸우는 걸 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허구한 날 좌파냐 우파냐를 가지고 그저 매일 다툼만 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그놈의 갈등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세대 갈등은 또 어떻습니까? 고령화로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계층 갈등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었던 그런 민족인데 어느덧 표면적으로는 계층이라는 게 없겠지만 그게 슬그머니 빈부 갈등과 연결이 되면서 가진 자의 나라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자, 남녀 갈등. 지난 대선 때는 일부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남녀를 갈라치기까지 해가면서 표를 얻으려고 노력한 거를 저희들은 또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평생 자연을 관찰하면서 동물들이 어떻게 짝짓기 하느냐를 굉장히 오래 관찰했는데요. 남녀 갈등은 그래도 풀릴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짝짓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화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갈등들, 남녀 갈등에 비하면 훨씬 풀기 어려운 갈등이 세대 갈등이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해야 되는 환경 갈등, 이거는 지금의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정말 위협에 빠뜨릴 정도로 심각합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민주주의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좋을 거라고 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채택한 제도이긴 한데요. 참 이상하게도 그동안 저희들이 관찰을 해보면 민주주의만큼 갈등 해결에 무기력한 제도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사회는 양당이 너무 막강하게 버티고 있는 이런 민주체제에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많은 갈등들을 해결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구도에 빠져버렸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걸 대의 민주주의라고 부르잖아요. 대의 민주주의로 우리가 뽑아놓은 우리들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해결해 주고 있느냐? 참 섭섭한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으면 환경 문제가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대선 때 환경에 대한 얘기조차 후보들 간에 나온 게 없습니다. 그저 질문 한두 번 그냥 던지고 뭐 그 정도죠. 다른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전 세계인이 다 공유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환경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정치인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고 싶어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이 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대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몇몇 갈등들은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체제로는 어쩌면 풀어낼 가능성조차 없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시민 모두가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꿈꿔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일을 맡겨드린 그분들은 왠지 가진 자 계층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후위기라든가 생물다양성의 위기라든가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우리만큼 절절하게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겪은 코로나19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쩌다가 지난 정부 끝 무렵에 김부겸 총리와 함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제법 그 문제 한복판에 끼어들어서 일을 좀 해봤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얘기 드린다 그러면 블룸버그가 콕 집어서 코로나 대응을 가장 잘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을 정도로 K방역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는 참 잘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은 굉장히 잘했는데 저는 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자괴감에 힘들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면 장관님들이 보고를 하는데 보고는 전부 방역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회의 토론 들어가면 그 첫 마디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 보상 얼마 해주실 거예요? 언제 해주실 거예요? 다 이런 거예요. 참 막막하더군요. 정부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민주주의 체제에서 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까? 평안할 때 정부가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평안할 때는 차라리 정부가 좀 뒷전에 서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어려워졌을 때 정부가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에 이렇게 몸담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힘든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방역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 거고 안녕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님, 장관님들 거기 앉아 계실 때 여러 번 막 포효를 했습니다. 제가 돈 찍어서라도 좀 나눠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목숨을 끊고 계신데 무슨 국고가 어쩌고 저쩌고 통장이 지금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정부가 우리 국민의 가장인데 야 얘들아 아유 내가 니네들 돌봐야 되는데 말이야 아빠 통장에 잔고가 지금 아유 좀 아슬아슬해. 이게 가장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은행을 터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마련해서 내 새끼 살려내야 되는 게 가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왜 돈 계산을 하고 있을까?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코로나19 과정을 겪으면서 참 굉장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염병을 겪고 나면 그 백신을 제조해서 접종하는 데까지는 적어도 10년 내지 15년씩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달 덕택에 우리는 11개월 만에 메신저 RNA 유전 물질의 정보를 전달하는 그 화학물질의 메커니즘까지 파악해서 기가 막히게 탁월한
백신들을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만들어냈고요. 그 백신들 맞고 3년 만에 우리가 이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백신을 제조하고 난 다음에 누가 먼저 맞을 것인가를 논의해 본 적이 있을까? 이 기록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몇 년씩 걸리는 그 와중에 돌아가실 분들 웬만큼 다 돌아가셨고요. 백신이 만들어지면 이른바 가진 자들이 먼저 맞았을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 부를 가진 자들이 먼저 맞고 미처 못 맞는 분들은 여전히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판이 대체로 안정화되는 그런 걸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뭘 했습니까? 1년 만에 백신을 손에 쥐고 누가 먼저 맞을까를 사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요양원 좁은 공간에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먼저 맞춰드리자. 아이들 상대로 해야 되는 선생님들 먼저 맞춰드리자. 환자들도 상대해야 되는 간호사 선생님들 먼저 맞춰드리자.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 권력과 재력의 상징인 그분들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먼저 맞아야지. 그러고 나오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는 지난번 이 재앙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 하면요. 홀로 살아남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걸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워버렸습니다. 모두 알아차렸습니다. 누구 하나도 우리 사회에서 뒤처져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날 수 없다는 걸 코로나19를 통해서 알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력을 가진 자든 재력이 있는 자든 계층이 높은 자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바이러스로부터 함께 자유로워져야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민주주의에 대한 깨달음입니까? 현실은 지금 굉장히 암울합니다. 기후위기라든가 생물다양성 위기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국제 무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나라들의 책임이 훨씬 크건만 이산화탄소 배출에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고 우리도 만만치 않게 상위권에 있지만 우리가 이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축적한 부를 가지고 우리는 웬만큼 버틸 수 있는데 이제 국제 무대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엉뚱하게도 힘든 건 다 따라해야 되고 가진 건 별로 없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결코 그런 불균형을 우리는 민주적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만큼은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힘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굉장한 재앙을, 코로나라는 굉장한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 된 민주주의를 제대로만 하면 모두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할 수 있었거든요. 굉장한 경험을 했고 굉장한 배움을 얻었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분에게 오히려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더 멋진 일상, 더 멋진 민주사회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이걸 모두 함께 걱정하면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